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이화영 부지사 국민참여재판 끝이 났지만 어머니 하나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당 내분 사태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두 분 모셨는데요. 김광민 변호사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시죠. 백정화 여사 함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7대0, 7대0. 그런데 이제 연어술 파티만 4대3이 되었다. 그래서 연어술 파티 위정이었기 때문에 4개월 실형이 이제 선고되었고, 야당에서는 일제히 이거 조작 수사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이 부분 집중적으로 좀 따져볼 텐데요. 연어술 파티와 관련돼서 4대3. 결국 쟁점은 술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였습니다. 네네.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은 연어 술 파티라고 명명이 됐는데 이 명명도 사실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언론에서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한 연어 술 파티라는 명명을 저희가 그대로 차용을 해 보면 자, 연어 파티까지 입증이 된 겁니다. 연어 파티까지 입증이 됐고 연어 파티까지 입증이 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검찰이 어마어마한 비리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단지 연어 술 파티만 입증이 안 된 겁니다. 연어 술 파티도 어떤 부분이냐면 술이 반입이 안 된 게 입증이 된 게 아니에요. 술입이 반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술이 안 들어갔어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술이 들어온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이 정도 부분인 거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연어 파티까지 인정이 됐다. 그 당시 23년도 5월 17일 저녁에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등등 당시에 공범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원지검 1313호 실 영상 녹화실에 모여서 연어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라는 것까지 입증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입증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을 했었던 자신에게 진술 강요가 있었고 진술 세미나가 있었고 사건 내용이 조작됐고 이 조작된 것에 박상용 검사 등등이 개입했다라는 주장이 허위로 밝혀진 건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단지 술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슈가 갈렸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진실 자체를 본류를 흔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은 술이 이제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좀 따져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정언한 것은 그 당시 술까지 들어와서 방용철 있었고 그 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진술 세미나가 이루어졌다. 거기에서 소주를 한 잔 마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술을 샀느냐 사지 않았느냐 그 시각에 그러면 술을 샀다는 증거는 서영교 의원이 폭로를 했지만 바깥 편의점에서 분명히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이것을 샀다라고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네네. 이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술이 구매가 되었고 이것이 들어와서 한 잔 했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조사를 받았던 모든 사람은 우리는 마신 사실이 없다. 김성태 또 지금 마신 사실이 없다.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까? 마신 사실이 없답니까? 마신 사실이 없답니다. 마신 사실이 없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는 마신 사실이 있다라고 했던 이제 이 부분이 결국 알고 보니까 소주를 사긴 샀는데 이것은 박상웅 이사죠. 네네.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먹으려고 샀던 것이다라고 이제 이상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진술 세미나를 비롯한 연어 파티는 있었어요.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술이 들어갔다 들어갔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진술의 차이가 유죄 그것도 실형 4개월을 선고할 만한 건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 법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논쟁이 있고 공박이 있죠. 근데 이것은 위정이기 때문에 4개월 실형이다. 이것을 저는 이해 못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률가로서는요. 우선 말씀드렸듯이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이화영 부지사의 얘기는 그 당시에 술이 반입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술이 반입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검찰에서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측, 그러니까 저희 측이 술이 들어왔다라는 걸 입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술이 들어왔다는 걸 주장하면 되는 거고 저희 주장을 반박하는 그러니까 검찰이 술이 안 들어온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술이 안 들어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든요. 입증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마치 야 이화영 너 술 들어온 거 입증 못했잖아
네가 술 들어온 거 입증 못했으니 너는 유죄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사실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죠. 이해가 저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뭐 중요한 것은 진술 재민하고 진술 재민한 내용이 사실은 이제 조작 수사를 하는데 다들 동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게 핵심이 네네.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회를 다녀오셨을 텐데요. 네. 이화영 부지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해하고 예. 죽고 싶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저희 남편 이화영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있었으니까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거짓말쟁이를 몰아서 박상용의 검사에 죄가 없어집니까? 네, 그것도 예. 아니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5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하신 공범 분리 원칙 안 한 거, 공범들끼리 진술 세미나 한 거, 외부 음식 들어온 거, 그다음에 해유 압박 있었고 그러다가 술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술에만 꽂혀가지고 술이 들어온 거 입증 못했으니까 니네 유죄야 하면서 온 뭐 종편 이런 데서도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 얘기까지 나오고 와 이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날짜를 정확히 얘기 못한 경우는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 날짜를 기억 못했다고 유죄를 줍니까? 저는 진짜 이거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엔 조작 수사가 아니고 정상 수사를 했는데 네, 뭐 이런 걸로 몰고 가니까 누군가 이걸 정확하게 좀 따져줘야 따져야 하는데 돼요. 정말. 그래서 억울해요. 술이 들어갔다고 그러고 나는 술을 마셨어요. 그 기억은 또렷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술의 존재 유무가 이 사안의 본질도 아닌데 네, 근데 술이라는 것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부지사와 그리고 마치지 않았다고 하는 내부 진술재미자 참여자들 그러면 술을 산 사람은 그 자기 집에 올 소주 먹으려고 사가지고 그것도 제정신 아니고 자기 집에 가서 뭐 소주 마실 걸 아니 수원지검 앞에서 소주를 사가지 갑니까? 그러면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배심원단이 7명 중에서 4대3, 4명은 술이 안 들어간 것 같고 3명은 술이 들어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배심원단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유죄다, 위정이 유죄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그 얘기 전에 일단 예. 당시 상황을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배심 재판의 특성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배심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4대3을 갈렸고 4대3으로 갈린 거를 가지고 재판부는 특별한 고민 없이 배심원들이 4대3이라고 하니까 유죄로 가자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배심원들이 4대3으로 갈린 특히나 이번에는 3개 혐의가 같이 병합이 됐습니다. 직권남용은 뭐 경기도가 북한에 묘목 밀가루 등을 보낸 것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정치자금법 위반은 김성태 등등이 뭐 그 대선 캠프 고액 후원을 했는데 이게 이화영이 시킨 거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부 다 7대 0으로 이화영은 잘못이 없다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유독 위증죄만 이렇게 나왔는데 위증죄가 이렇게 왜 나왔나를 보면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저는 핵심적인 요소는 박상용 검사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박상용 검사가 와서 증인신문을 했어요. 증인신문을 했는데 뭐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사실상 깽판에 치고 갔습니다. 그 변호인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 다 하고 변호인들이 뭐라 물어보면 그럼 네가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거기서 주로 증인신문한 분은 법관을 30년 하신 분이에요. 네. 30년 하고 퇴직한 지 1년밖에 안 되신 분인데 그분한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당신이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법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검찰하고는 아주 그냥 티티타카 잘하고 이렇게 증인신문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 오후에 그 술을 사서 들고 온 걸로 그 추정이 되는 박상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네. 아주 박상용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냐면 자기가 수시로 외부 음식을 사서 들고 들어갔다. 나중에는 외부 음식을 사서 들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게이트에서 계속 걸리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검찰청 내에 있는 매점에서 사서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매점에서 사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처음에 얘기할 때 뭔가 좀 이상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뭐 음식이 다과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다과가 뭐였냐라고 하니까 뭐 쿠쿠다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이상했어요. 뭐냐면 아니 김성태 그래도 쌍방울그룹 회장인데 이 양반한테 다과를 준비해 주는데 그냥 박상웅이라는 그 쌍방울 이사가 다과를 갖다 준비해 주는데 쿠쿠다스 같은 걸 사줬다? 뭔가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검찰청 매점에서 사왔기 때문에 그런 네. 걸 사간 거예요. 그러고 중간에 뭐 햄버거도 사다 줬다 등등. 그리고 이런 걸 사다 줄 때 검사와 교도관의 허락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해버렸어요. 예. 근데 이 진술이 박상용 진술이랑 완전 배치가 됐거든요. 박상용이 다 부인했거든요. 예. 자, 이 진술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날 오전에는 동료 재소자가 나와서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 자리를 하고 교도소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 그 이야기해 준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이 진술에 뭐가 있었냐면 검사가 페트병에 담긴 소주를 검사가 종이컵에 따라줬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 진술까지 나오니까 박상용의 위증이 명확해졌잖아요. 자, 그 진술 누가 했습니까? 그 23년 5월 17일 날 예. 소위 말하는 연어술 파티가 있고 저녁 늦게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그 퇴소를 그 다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구치소로 예, 들어갔겠죠. 들어갈 때 이화영 부지사는 독방이었고 예. 바로 옆에 홍거인 방이 있었는데 예. 가면서 이제 그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니까 아, 내가 검찰청에서 이러고 왔어라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온수 샤워를 하는데 온수 샤워할 때는 독방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 혼자 온수 샤워 그방 단위로 하는데 예. 혼자 온수 샤워를 시켜줄 수는 없으니 옆방이랑 같이 시켜준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온수 샤워할 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 시간 그리고 일반인 면회를 할 때는 면회 대기실이 좀 약간 뭐 그 고속버스 대합실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예, 예. 그 여기에는 많은 수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면회 시간에 기다리니까 대기하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수용자들끼리 대화하는 걸 그렇게 제한하지 않는데 예, 예. 요 세 개의 경우에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부지사님 어저께 그 검찰청에서 술 드셨다고 하는데 그 뭐예요?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종이에 테이블에 누가 어떻게 앉았는지 배치도까지 그리고 페트병에 소주가 담겼고 그 페트병에 담긴 소주를 검사가 종이컵에 따랐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진술은 그 이후에는 이 재소자가 전방이 돼서 이화영 부지사랑 별로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은 겁니다. 네. 그 당시에 들은 거를 그 이후에 이화영 부지사와 뭐 대화를 하고 합을 맞출 여유도 없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그대로 진술했어요. 네. 이 정도까지 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박상용 검사가 갑자기 법정에 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그 국민참여 재판 중에 예. 난입을 했다고요. 예, 이 재판은 방청객이 철저하게 제한되는 재판이에요. 예. 사전에 신청을 하고 추첨해서 추첨이 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재판입니다. 예.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지인도 추첨이 안 되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별도 장소에 있는 중개재판실에 가서 그냥 화면으로 중계만 봐야 되는 재판입니다. 근데 박상용 검사가 방청객으로 선정도 안 됐는데 법정에 난입을 해서 밑도 끝도 없이 나 증인신문 더 할게요. 더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거짓말 탐지기 받겠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며칠째였습니까? 목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최후 변론 전날. 금요일 날 최후 변론인데 예, 이제 목요일 날 예. 그렇게 난입을 하는데 판사가 그러면 좋다 진술해봐라 정언 들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그렇게 난입을 했으면 판사는 바로 퇴정 조치를 시켜야 돼요. 예. 근데 퇴정 조치는 안 했고 거짓말 탐지기를 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날 거짓말 탐지기 장비를 세팅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가사 100번 양보해서 그날 된다고 하더라도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 결과 분석 나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예. 근데 이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이고 다음날 최후 변론이고 최후 변론하면 바로 판결이 나오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박상용도 알고 재판부도 알고 변호인도 압니다. 근데 갑자기 와서 난 정말 억울해요. 난 진짜 결백하니
지금이라도 거짓말 탐지기를 하겠습니다. 진작 하던지. 수사 중에는 거짓말 탐지기 안 하다가 자기 진술에 배치되는 수많은 증언들이 나오니까 법정에 난입을 해서 거짓말 탐지기 하겠다, 나 추가 증언하겠다라고 하루 종일 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일단 법정에 난입을 했다는 것은 예. 그러면은 권한이 박상용 검사는 그 법정에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네네. 그 불법적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걸 판사가 어떻게 그냥 앉혀 놓습니까? 판사가 제지를 안 했어요. 제지를 안 했고, 예, 예. 예, 제지를 안 했고,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그날 하루 종일 박상용 검사가 그러한 퍼포먼스를 했고, 그 퍼포먼스가 배심원들의 판단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 변호인단도 좀 나이브한 부분이 있었는데 박상용이 와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뭐 난동 비슷한 퍼포먼스를 해버리니까 저희는 당장 저 사람 빼세요. 그 추가 증인 신문 안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 추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주장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야, 쟤 정말 쫄렸구나. 예, 예. 정말 쫄려서 지금 자기 말이 다 뒤집어지고 이화영 무죄 나올 것 같으니까 와서 그냥 난동을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 생각을 해보면 배심원들은 야, 얼마나 억울하면 얼마나 결백하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죠. 자, 그 영향은 이제 배심원단에게 어떻게 이제 미쳤다라는 것은 좀 이제 따로 예. 놓더라도 그러면 판사가 그 상황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법정에 갑자기 나와서 본인이 증언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증인 신문은 그 왜,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 판사는 어떤 논리로 그러면 한번 뭐 진술해 보세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다 배척이 됐는데 네. 배척을 오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들어올 수도 없는 장소에 들어왔으면 바로 퇴정 조치 시켜야 되는데 예. 그 과정을 하루 종일 끌고 간 게 법정에서 용인이 됐다는 게 문제죠. 와, 그 용인을 했다는 것은 뭐 본인이 소극적이나 어쨌든 그 자체를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가 하나 있고 사실은 두 번째 문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그 당시에 박상용 검사의 소위 말하는 치트키는 뭐였냐면 거의 박상용 검사는 정가의 보도처럼 뭘 얘기했냐면 9개월 동안 수사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 징계도 못했어요. 이 발언을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반박을 이걸로 했습니다. 저희가 뭐 얘기를 하면 술 들어갔잖아요. 뭐 했잖아요. 얘기를 하면 박상용은 서울고검에서 9개월 동안 저 탈탈 털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술 들어간 부분은 저 징계도 못했어요. 계속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못내 아쉬운 건 뭐냐면 자 서울고검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감찰하고 예. 수원구치소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고검이 수원지검을 감찰하면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이재명 정부가 출마하자마자 감찰이 시작된 사건이에요. 예. 근데 아직까지 박상용에 대해서 징계를 못했습니다. 징계를 못했고 징계 사유에 술 반입 내용도 못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박상용은 겉봐 술 안 들어갔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에서 지금까지 탈탈탈 털었는데도 나 못 건드리잖아. 이거는 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못 건드린 거야. 이 주장을 거의 치트키처럼 썼습니다. 뭐 예. 변호인단이 뭐 물어보면 감찰도 못했잖아, 징계도 못했잖아.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변호인단은 그냥 도대체 법무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그 배심원들한테는 야 그래 박상용이 술 안 들어갔으니까 박상용 징계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갔을 가능성도 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금 예. 법정의 난입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 이 내용이 좀 보도가 되긴 했습니까? 그때 법정 난입이란 이런 걸로 왜냐하면 기자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을 거 예. 아닙니까? 이 부분도 참 아쉬운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뭐 명칭을 말씀드릴게요. 예. 유튜브 채널은 이제 빨간 아재 예.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김종훈 기자 예. 이 정도 빼고는 다루진 않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예. 뭐 박성용이 자기 필요해서 갔으니까 뭐 판사도 용인을 한 상태고라고 하니까 이제 일종의 현장에서 이제 공방이 이루어진 것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했다. 또는 뭐 의도적으로 그냥 배척하면서 기사를 안 썼다. 이제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박상용의 퍼포먼스와 그 본인 징계에 대한 왜곡된 주장
이것들이 배심원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연어술 파티가 부인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유죄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정치자금법 문제, 그 다음에 지금 그 북한 묘목 지원이나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직권남용 뭐 이런 것들은 배심원들의 이제 판단이 좀 엇갈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둘 다 또 7대 0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이 세 가지 사건, 방금 말씀하신 두 개 사건이랑 위증 사건까지 세 가지 네. 사건이 별개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이번 판결문에 특히나 그 직권남용 부분, 그러니까 묘목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했습니다. 예. 공소 기각이 뭐냐면 야 이거 공소 자체가 문제야. 야 검사 너네들 이화영 죽이려고 이화영이 니네 말 안 들으니까 야 너네 이화영이 저는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어요. 이재명이 나쁜 놈이에요. 이 발언을 해줘야 되는데 니네가 원하는 이 발언을 이화영이 안 해주니까 이화영을 압박하기 위해서 또는 이 발언을 안 한 이화영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한 거잖아. 이거 자체가 불법이야. 해서 공소 기각을 한 겁니다. 그 내용 판결문에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나와 거죠. 있습니다. 예, 예. 오로지 이화영을 처벌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예. 내용이 판결문에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자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을 잡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이 프로젝트에 이화영이 협조하지 않으니 두 개를 공소를 시킨 거예요. 공소를 시켰고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화영이 검찰과 대립하고 검찰과 싸우는 과정에서 연어술 파티라는 폭로가 있었던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 다 일련의 맥락이 있는 사건이고 일련의 맥락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배심원은 앞에 두 개에 대해서는 원사이드하게 이제 이화영을 지지를 해줬어요. 예. 야 그래 이화영 너 억울하겠다. 너 무죄다. 검찰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앞에 두 개는 이화영 편을 들어줬는데 정말 의아하게도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마지막 위증 사건에 대해서는 4대 3으로 갈렸습니다. 예. 저는 앞에 두 개 사건도 다 어쨌든 갈렸으면 하다못해 1대 6이라도 나왔으면 예. 아 배심원들이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 중에 위증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갈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같은 맥락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앞에 두 개는 원사이드하게 이화영은 무죄야, 이화영은 불쌍해 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4대 3으로 갈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을 못 하겠어요. 네. 모든 사건이 갈렸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만 갈렸잖아요. 납득을 못 하겠고 이 갈린 거는 그 배심원들의 평의 과정에서 뭔가 이 배심원들을 오도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들어보면 결국 이제 박상용이 뭐 난이발해서 거기에서 진술한 내용, 예. 그 다음에 뭐 문답 과정에서 보여줬던 태도, 일관되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나 문제 없다 지금 봐라 처벌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실제로 배심원단의 이제 마음의 심정에 이제 영향을 끼쳤다 뭐 이거밖에 없는 것이고.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배심원들 간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안 가고 갈린다고 하면 예. 재판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예. 그 개입을 하는 것도 합법이고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됩니다. 재판부는 어쨌든 만장일치로 유도를 하는 게 재판부의 역할이에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을 했을 때 예측을 해봤을 때 박상용의 그러한 퍼포먼스 그리고 자신의 징계에 대한 왜곡된 주장 이게 배심원단 내에서 논의가 됐다라고 하면 재판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판단해서 제외해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평가할 때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피고인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술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입증 책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재판부가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든지 아니면 논쟁을 그냥 방치했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의심을 하는 거죠. 두 가지를 빨리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박상용은 이제 예를 들어서 최종 이제 그 최후 변론 직전 목요일 날 들어갔던 것은 나름대로 기획해서 들어갔다. 의도적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바꿔보겠다. 특히 네네. 이제 위정과 관련된 술과 관련된 부분은 한번 밀어보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다고 봅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자, 예. 계획이 있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재판부가 그러면은 직권남용이나 정치자금법은 오히려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7대 0으로 정리를 하고 연어술에 술자만 들어가는 것을 4대 3으로 결론 낼 때는 재판부가 나도 그냥 여기서는 깊이 개입해서 모든 거 클리어하게 정리하기가 부담스러우니 고법에서 알아서 하고 나는 1심에서는 요 정도로 정리하겠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배심원단의 평의에 의견을 제안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좀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네.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거고 왜 또 이렇게 예측을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증 책임이 검찰 쪽에 있기 때문에 네. 그 검찰이 입증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수없이 많습니다. 네. 수없이 많은데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이화영의 팩트로 갔는데 단지 술이라는 부분 하나만 좀 갈린 거예요. 네, 예. 그렇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이거를 유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니까 4대 3으로 갈렸으니 예를 들면 이화영이 잘못했어요. 이화영 유죄요. 이게 0대 7이 아니고 4대 3으로 갈렸잖아요.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거는 무죄를 줬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3 때문에 그렇게 했죠 또. 그러니까 근데 재판부가 그냥 4대 3으로 가고 여기에 대한 별다른 고민 판결문에도 별다른 고민 흔적이 없습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그 배심원들이 4대 3으로 유죄를 했으니 나도 유죄를 판결할게 이러고 끝내버렸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배심원들 간의 논란을 방치 또는 유도를 하고 그것에 편승해서 그냥 유죄를 하고 그냥 빠져나가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걸 대체로 이번에 이제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서 이화영 이제 부지사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풀렸다. 아니면 여전히 이제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한 95%는 풀렸다라고 봐요. 풀렸다라고 본다는 무슨 문제냐면 앞에 두 가지 사건에서 무죄 줬어요. 예. 무죄 주고 심지어 그 중에 하나는 야 검찰 너네 이거 위법하게 기소한 거야. 너 이화영 혼내주려고 기소한 거잖아. 이거 니네 목적이 분명한 기소잖아. 이거 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아예 따끔하게 검찰을 혼내줬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 두 개가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예. 예, 핵심인 사실이고 핵심인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를 받았고 단지 여기서 파생된 꼬리에 불과한 연어 술 파티에서 문제가 갈렸고 연어 술 파티도 연어 파티까지는 다 명확하게 입증이 됐고 단지 술 하나만 갈린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은 사실 95%는 이화영 측이 승소했다라고 보는데 이 5% 술 문제에 대한 그 5%가 지금 꼬리가 몸통을 다 흔들어 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대응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국힘은 자 봐라 이거 뭐 죄 증거 명확하잖아 조작 기소 아니잖아 뭐 이렇게 몰고 가면서 보수 언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국민참여 재판 했는데 박상용이 마치 이긴 것처럼 이렇게 이제 네.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민감하게 이거 시시비비 정확하게 가려야 한다 이렇게 좀 나오고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저희가 민주당한테 얘기했던 거는요. 저희가 뭐 수사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증거로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은 이화영이 그 거짓말 탐지를 했어요. 그래서 진실 반응이 나왔거든요. 술이 반입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진실하다라고. 그러면 그게 가장 큰 그거였고 두 번째 저희가 아쉬운 거는 고검 TF에서 저기 감찰 기록. 감찰을 했는데 그걸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법무부에 요청을 했습니까? 법무부에 문서 송부 총탁하고 그랬더니 뭐 수사 중이라 안 된다 해서 다시 특검에도 했던 것 같은데 2번 했다고 얘기를 그 하시더라고요. 부분 좀 설명. 네. 예, 예. 그것도 이제 꼭 다뤄야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 그래서 말씀. 예. 저희는 그거가 나왔으면은 저희가 분명히 무죄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정확한 이 사람은 갇혀 있고 그 쌍방울 관계자하고 교도관들의 증언으로만 지금 이 사람이 죄가 있다 뭐 네, 예.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객관적인 자료들을 우리한테 안 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 했더니 그저껜가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법무부에서 왜 그걸 안 줬냐 하고서 질타하는 그 정도고 저희 기자회견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 예, 예. 그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검 TF 인권 TF팀에서 이제 조사했던 이 그 조작 수사에 대한 감찰 기록은 왜 안 넘겨준 겁니까? 이 중요한 국민 참여 재판에서 그 감찰 기록이 재판부가 판단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이 있는데요. 예. 논란이 있는데 저희 쪽은 좀 당황스러운 게 논란의 주제가 갑자기 특검이 됐어요. 예.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고검에서 두 가지 행위를 합니다. 하나는 감찰을 하고 감찰 중에 일부 사실에 대해서 수사로 전환을 해요. 예. 그러니까 고검에서 한 거는 감찰과 수사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자료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고 요구를 해서 고검에서 야,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까 좀 와서 자료 목록을 놓고 어떤 게 필요한지 우리랑 좀 협의를 합시다라고 해서 변호인단이 가서 그 협의까지 했습니다. 협의해서 필요한 자료를 특정까지 했어요. 특정까지 했는데 자료를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할 때는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이래놓고 특정하고 왔는데 다시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차 촉구하는 서명까지 보냈습니다. 서명까지 보냈더니 그때서 다시 답변이 온 게 저희가 이러이러한 수사 부분은 특검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특검으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특검에 이러이러한 자료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특검에서는 해당 자료가 완벽하진 않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서울 고검에서 감찰한 자료들, 네. 그러니까 감찰과 수사가 있잖아요. 예. 감찰과 수사 있고 수사 부분은 특검으로 넘겼다 하더라도 예. 감찰은 감찰 보고서가 있는 거고 감찰 내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서울 고검에서 감찰을 한 자료니까 수사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는데 서울 고검은 일체 자료를 안 줬어요. 안 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서울고검 가만히 있고 특검이 나서서 저희는 자료를 다 줬어요. 저희는 특검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자, 정리를 하면 예. 이제 특검으로 넘어간 수사 자료는 일단 받았지만 자, 그 내용으로는 지금 이 사건 연어술 파티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결국에는 고검에서 감찰한 내용을 보면 그거 다 들어있을 거 아니냐. 네네.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고검에서 협조하지 않았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검에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무부가 협조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자, 장관실에서 이거 지금 협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업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누구의 권한으로 그것은 이번 재판에서 좀 확실하게 그 감찰 기록을 보자라고 하는 것을 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으로 봅니까? 고검입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문제의 핵심은 고검에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나설 필요도 없고 법무부 장관 그냥 비서실에서 야 이거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야? 라고 문의만 해도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저는 사실 이제 이 문제를 다룰 때마다 이게 전선이 복잡해져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그러면 협조하고 있느냐 아니냐 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검에 지시하면 있는 것이 지휘권으로 자료 주면 투명하게 공개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자. 국가기밀이 아닌 상황에서는 뭐 이런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1년의 사건을 하면서 이 국참 재판뿐만 아니라 이 지금 이화영 관련된 1년의 재판을 하면서 사실상 법무부가 협조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느낌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 추정하십니까? 뭐 안 주니까 뭐 우리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글쎄 뭐 이유를 추정할 수는 없고요. 뭐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법무부에서 수원구치소 감찰했다고 했잖아요. 감찰을 할 때 어마어마한 사항들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감찰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이제 다 알려졌잖아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폭로가 됐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화영도 그렇고 이화영의 변호인들도 그렇고 너무 간절한 거예요. 저 내용이 빨리 나오고 빨리 나와서 재판부에 들어가야지 우리의 재판이 유력에 끌어갈 텐데. 그러니까 국참 재판뿐만 아니라 지금 이화영이 겪고 있는 재판이 총 3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 감찰 보고서를 계속 공개를 안 합니다. 계속 공개를 안 하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감찰 과정에서 자신이 알게 된 내용들. 그러니까 감찰 대상 중에 이화영도 있었으니까. 이화영도 이제 감찰 과정 속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감찰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그 전에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재판에 가서 변론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변론을 했어요. 변론을 하니까 당연히 이게 기자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들에 의해서 기사화됐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여기에서 법무부가 저에게 상당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 부분을 왜 변론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기사화시키냐. 왜요? 그때 얘기인즉 본인들이 알아서 이 부분은 처리를 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공개를 하고 이화영 비사의 억울함을 풀어줄 건데 왜 본인들이 움직이기 전에 네가 먼저 했냐. 제가 언론사 브리핑을 한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변론을 한 건데 이렇게 항의를 해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법무부에서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구나. 예의주시하고 있고 조만간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법무부의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한 건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이화영 원래 범죄자야. 이재명도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그래서 혹시 이거 잘못 다루면 이화영도 안 좋고 이재명 대통령도 안 좋기 때문에 이거 그냥 대충 그냥 얼버무리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아주 주관적인 진짜 상상력을 동원한 그런 본인의 예단과 편견이 지금 작동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좀 너무 오버하는 겁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히려 복잡한 문제는 드러내놓고 누구든지 보도록 하고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맡기는 것이 맞지 이걸 숨겨놓는다고 무엇을 뒤에서 앉아갖고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 주는데 뭐 알아서 해결해 줄 게 있어요 국가가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국가가 해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국민들이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고 특검 가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좀 지나치게 오버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일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투명하게 공개해버리는 것이 최선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은 수사 중이어서 안 된다 그랬고 가장 아쉬운 거는 법무부에서 박상용만 징계했었어도 박상용이 그렇게 깽판도 안 치고 네. 그렇게 이런 판단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왜 나와서 기고반상하면서 자기는 수사도 안 받았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게 징계와 처벌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아쉬워요. 네. 저는 뭐 이 내용을 접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윤석열 정권에서 싸우고 있는 일이라면 뭐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한쪽은 조작날조에 의한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한쪽은 이것을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관장해야 할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는 과연 어느 정도 진실성 있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접근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꼬여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수 언론에서 야당에서 공격하기 딱 좋은 소재를 대한민국 법무부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항변을 하려 해도 야 뭐 다 너희 편 아니야? 아까 박상용 검사가 얘기했듯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인권 TF팀 고검에서 했는데 봐 내 징계 못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은 반론을 제기하기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제 상황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이라면 진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특검으로 지금 일단 진행되는 거 하나 있고 또 고법에서 지금 항소심 재판 그대로 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항소심 이제 항소로 다퉈야 되는데요. 항소에서 다툴 때는 서울 고검 인권 TF의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고검에서는 입장을 안 냈고 특검에서는 이제 도대체 저는 특검이 왜 반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특검에서는 반박을 하면서 어떤 입장을 냈냐면 항소심에서 필요한 자료가 요청이 오면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항소심에서 관련 자료들이 다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소심에서 관련 자료가 온다고 하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미 서울 고검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결론을 내렸으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지금 당장 박상용 검사 입건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소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박상용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있어야 된다.
예,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은 좀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 국힘당과 뭐 그쪽 언론 등등은 정말 총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화영이 총공세를 당할 상황이 아닙니다. 예. 이화영이 검찰에 의해서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게 판결로 입증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술 하나를 가지고 총공세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야, 겉봐라. 법원에서 검찰이 이화영을 사냥했다는 게 입증이 됐다. 검찰이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쪽에서 총공세를 해야 되고 뭐 민주당과 이화영을 저희 쪽으로 뭉쳐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도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면 야, 윤석열 검찰이 이화영 사냥을 했다는 게 입증됐지 않았냐라고 네. 총공세를 해줘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 윤석열 검찰이 이화영을 사냥했다는 게 입증이 됐다라고 하면 현재 이화영이 실형을 살고 있는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렇다고 하면 의심을 해야 되는 거고 의심을 한다면 이화영이 억울하게 살고 있다는 걸로 가야 되고 이화영 당장 풀어줘야죠. 네, 예.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런 것이고 지금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이제 지금 뭐 선거가 이제 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이것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될 수는 없겠지만 출마하는 당사자들한테는 꼭 변호인단이 또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나 백정화 여사 뭐 제가 이제 뭐 알고 있는 후보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문제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한다. 억울한 거 조작날조 수사를 통해서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다뤄야 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당대표 좀 선거와 관련돼서 출마한 후보들한테 이 문제 제기를 미리 좀 해놓는 것도 유효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효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왜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지, 그리고 검찰 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윤석열 검찰의 수많은 그 조작 수사들 중에 이번만큼 명확하게 너 이화영을 잡아 넣으려고 이렇게 수사하고 이렇게 기소했잖아 라고 하는 것이 판결문에 적시돼서 나온 거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이화영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논의의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 이것 또한 명확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당대표에 언급되시는 분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조작날조 수사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는 판사가 그것을 판결문에다가 반영을 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자 그 한 단어 이것 때문에 반입됐다 안 됐다 그것도 굉장히 논란인데 이거 지금 유죄다라고 해버리면서 아예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대응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저희들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출마한 후보들에게 이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언론에서 직접 질문을 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답을 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또 다른 출발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좀 밝혀진 게 있어서 천만다행이고 하나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술 때문에 지금 뭐 위정이다라고 해서 실형을 이제 선고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본인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크게는. 일단은 처음엔 저희도 어리둥절했는데 네.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이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꼼꼼히 이제 변호사님들의 조력을 받아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억울해서 그 다음날 저희가 판결 나고 다음날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또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헌법 소원도 하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7명 중에서 3명이 의심을 했다라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헌법에 피의자의 이익에 쓴다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명이라면은 40몇 %가 의심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이겨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면서 아 이제 내가 다시 내 억울함을 풀 수 있구나라는 또 희망이 생겨서 같이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석방이 돼 가지고 네. 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또 할 말도 엄청 많고 정리했던 거 저희들도 뭐 특별접견 가서 직접 뵈니까 뭐 자료도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 이걸 가지고 직접 나와서 당사자가 좀 항변을 하고 주장을 하고 뭐 판단은 뭐 사법부든 또는 그 듣는 이제 국민들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풀어줍니까? 좀 풀어주고 지금 거의 지금 3분의 1, 좀 절반 정도 지금 형기를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지금 7년 지금 8개월이었습니까? 근데 4개월이 더해져서 지금 8년 2개월인데 지금 예. 3년 9개월 살았어요. 이제 4년 돼가고 있어요. 그 3분의 1 이상이면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논란이 엄청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저 CCTV 가려봐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와야 굳이 돼요. 구속 상태에서 저렇게 법 감방에 있으면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탄원들은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탄원도 하고요. 저희가 뭐 시위도 했었고 그다음에 시민행동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꼬아놓고 한 사람이 조작 수사라는 게 밝혀졌으면 불법적으로 감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왜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가둬둬야 되는지 저도 진짜 궁금해요. 왜 이 사람이 못 나오는지 부분에 이렇게 힘이 없어서 그런가 하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 사람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법리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암담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하겠다 해서 또 힘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4년 동안 사람을 가둬두고도 왜 이렇게 안 풀린? 저희는 배심 판결만 하면은 될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유죄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또 시작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진짜 그런 사람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있으면 뭐 박성용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뭐 국힘이야 그렇다고 치고 네. 다른 사람으로 뭐 연상되는 뭐 제가 좀 질문을 그냥 거두어 드릴까요? 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뭐라고 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러지 않을까 싶고 저도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뭐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고 이화영도 피해자 중에 한 명이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피해자로서 무죄 받고 이제 나와가지고 뭐 전당대 출마 여부를 지금 이제 저울질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보면 다 피해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의 자리에서. 네. 그럼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무부가 판단해서 정리를 해주면 될 일이지. 이재명 대통령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지금 이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거를. 뭐 당신의 재판 문제도 똑같이 정리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진도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석방돼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도 약간 지금 안개 속에 지금 막 갇혀 있습니까? 어떤가요? 사실 저희는 8월에 사면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벌써 6월 말이잖아요. 예. 6월 말이면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급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6월 말이면 이제 사실은 좀 슬슬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뭐 어떠한 언급도 없고 네.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의 절반을 살았기 때문에 하다못해 가석방 조건도 됩니다. 네. 가석방 조건도 되고 근데도 가석방 논의도 없고 이미 그러면 7월 가석방 논의는 6월에 끝났고 그럼 7월에 논의한다고 하면 8월 가석방인데 예. 그런 상황도 있고 또 하나는 형집행 정지라는 제도도 있어요. 네. 형집행 정지는 뭐
그 관련 법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에 준해서 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인데 지금 조작 수사가 의심되는 것만큼 중대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형집행 정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부분은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의심되는 수원지검에 대한 현장 검증을 했잖아요. 예. 배심원들도 다 가서 같이 현장 검증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 이화영 부지사가 그 포승줄에 이렇게 묶인 채로 나타났어요. 예. 예, 그러면 배심원들이 그걸 봤을 때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그 자리에 나타난 이화영을 배심원들이 봤을 때 범죄자구나. 범죄자라는 예, 예. 각인이 확 들어왔겠죠. 예, 예. 이런 부분도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예.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에서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그 강하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텐데 계속 묶여 있고 특히나 지금 이런 상황이 윤석열 정권이 아닌 이재명 정권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예. 게 사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절망하는 상황이 더 큰 절망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절망하는 상황이 끝이 나면 다시 희망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것이 우리가 정의라는 결실을 얻기 위한 과정일 수 있는데요.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건 국민적 관심이 떨어진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것은 그래도 억울한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죠. 억울하기 때문에 풀어줘야죠. 관심이 적기 때문에 풀어주지 않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당장 풀어주자라는 것은 저는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픽스가 오늘 백정화 여사님, 김광림 변호사와 함께 이렇게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억울한 사람은 사람 살자고 하는 일인데 억울하게 당한 사람 풀어주자는 겁니다. 풀어주는 이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있고 법무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것은 억울한 대로 풀어줘야 하는데 왜 이것이 배배 꼬여 있으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주장할 수 없느냐? 주장하면 안 됩니까? 정치적으로 혹시 뭔가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정의를 외치느냐? 왜 우리는 국민주권을 외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백정화 여사님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영의 몸으로 있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와주셔서 생활도 해야 되고 또 활동도 해야 하고 또 묶여있는 분대로 또 풀어나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계좌를 이렇게 공개도 하고 있고 또 마음으로 더 나서서 좀 민주당이 또 자기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초대했는데 김광민 변호사 감사 말씀드리고 백정화 여사님 그래도 끝까지 힘을 내시고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네, 한 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검찰이 개혁되어야 될 가장 큰 산 증인이 저희 남편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어떤 세력이나라고 대표님이 얘기하셨는데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고 일단은 검찰 개혁은 반드시 돼야 되고 제가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거는 며칠 전에 민정수석이 바뀌셨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민정수석이 하시는 일이 억울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전번에 계셨던 민정수석님 저희 남편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예. 이번에는 저희 남편 손을 좀 잡아주시고 가서 왜 억울한지도 얘기 들어주시고 하는 그런 민정수석다운 수석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 오늘 네. 들으면서 한찬식 민정수석님 요 내용 잘 들으시고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진짜 국가기관이 존속해야 할 이유, 억울함을 만들어라서도 그 기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냐. 그 억울한 것을 풀어줌으로써 그 존재하는 기관의 권위,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냐.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순진하고 바보처럼 하는 이야기 같지만 가장 뼈 있는 그리고 강력한 주문이라는 사실을 좀 꼭 각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스픽스 애청해 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는 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